안녕하세요. 달빛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중기 모두가 바보라 손가락질하던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고 글도 모르며 숫자조차 셀 줄 몰랐던 그 사람을. 하지만 명문가의 총명한 아씨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도령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천한 머슴을 자신의 배필로 삼았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아씨는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할 줄 아는 거라곤 하나밖에 없는데 그가 중얼거린 그 단 하나의 재주는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고 임금의 마음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세상이 무시한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 걸음 거리에 있는 청주 고을에 대대로 학문과 덕망으로 이름을 떨쳐온 민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외동딸 민서라는 16의 나이에 벌써 시서와에 능통하고 그 아름다운 용모는 고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민설아의 아버지 민정우는 전 호조 참판을 지낸 인물로 비록 지금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조정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씨, 오늘도 글방에 나가시옵니까? 민설아를 어릴 적부터 돌봐온 유모 송씨가 물었습니다. 민설아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봄 햇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아버님께서 새로 들여놓으신 서책을 다 읽고 싶소이다. 민설아는 다른 교수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느질이나 음식 만드는 법보다 사서삼경을 탐독하는 것을 더 좋아했고 아버지 민정우 역시 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기특히 여겨 적극 장려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딸을 아들처럼 키우며 학문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 민설아에게 혼담이 들어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근 고을의 부호 중 부호인 장씨 가문의 장자 장유경이 민설아에게 구혼을 청해온 것입니다. 장유경은 23세 나이에 과거에 합격한 수재였고 얼굴도 준수하며 집안 또한 3대가 부를 쌓아온 명문가였습니다. 설아야, 장도령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니라. 내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민정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민설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장유경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민설아가 본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민설아의 말에 귀 기울이는 척했지만 실은 민씨 가문의 권세와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민설아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설아 낭자, 혼인 후에는 한양으로 올라가 살게 될 것이오. 장안의 기와집에서 종들을 거느리며 살 수 있소. 낭자의 아버님께서 가지신 인맥이라면 내 벼슬길도 순탄할 것이고 말이오. 장유경이 웃으며 말할 때마다 민설아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출세와 재물, 그리고 권세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장도령, 혹시 소녀에게 궁금한 것은 없으신지요? 소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민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장유경은 잠시 당황한 듯하다가 거짓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규수가 무슨 큰 꿈을 가지겠소. 좋은 남편을 만나 자식 낳고 집안 살림 돌보는 것이 부녀자의 본분이 아니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설아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민설아는 쉽게 거절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민씨 가문에는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강치였습니다. 21살의 강치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지만 그 얼굴에는 늘 순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보기에 강치는 영락없는 바보였습니다. 말을 더듬거리고 간단한 심부름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으며 숫자를 세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이놈아, 쌀 한 마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왜 두 마를 가져온 게냐? 집사 박 씨가 호통을 치면 강치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저기. 한 말이 뭔지 이 바보 같은 놈.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는데 숫자도 모르단 말이냐. 하인들 사이에서 강치는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치는 아무리 놀림을 받아도 화를 내거나 토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일을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서라는 사랑채에서 책을 읽다가 목이 말라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가에는 강치가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라는 호기심이 생겨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강치는 나무 막대기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낙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버들가지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세밀함과 생동감이라니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참새가 날아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린 것이냐? 민설아가 물었을 때 강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땅바닥에 그림을 급히 지워버렸습니다. 아씨, 죄송하옵니다. 저기. 이를 게을리했사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런데 방금 그 그림. 민설아가 다시 묻자 강치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냥. 손이 심심해서. 다시 그려볼 수 있겠느냐? 내가 보고 싶구나. 민설아의 부탁에 강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물가의 버드나무 전체를 그렸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의 움직임까지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민설아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강치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정확한 선을 그어나갔습니다. 이것은 보통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민설아는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 갔을 때 도와서 화원들의 그림을 본 적이 있었는데 강치의 재능은 그들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림을 배운 적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뿐이옵니다.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뿐이라니 이런 솜씨로? 민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치는 글을 읽지 못하고 숫자도 셀 줄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대로 종이에 옮겨낼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사랑채 뒤편 행랑으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제대로 된 붓과 종이를 주겠다. 그러나 아씨, 저 같은 놈이 내 재능은 썩혀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늘이 준 재주를 묻어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죄가 아니겠느냐? 그날 이후로 민설아는 몰래 강치에게 그림 도구를 주었습니다. 강치는 처음 붓을 쥐어보았지만 신기하게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민설아가 가져다 준 화선지 위에서 강치의 재능은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강치는 산과 들, 꽃과 나무, 새와 짐승을 그렸습니다. 특히 인물화에서 그의 재능이 빛을 발했습니다. 단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그려낼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까지 그림 속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치야, 이 재주라면 너는 도화서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민설아의 말에 강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씨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싶사옵니다. 나를 위해? 아씨는 저를 바보라고 놀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강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설아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장유경의 혼인 독촉은 점점 거세졌고 민정우는 딸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재촉했습니다. 설아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장씨 가문에서 이제 답을 원하고 있다. 아버님, 소녀는 민설아가 말을 흐리자 민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장도령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설아야, 혼인이란 것이 어찌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냐? 가문과 가문이 맺어지는 것이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다. 하오나 아버님, 소녀는 그 사람의 눈에서 진심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소녀가 아니라 민씨 가문의 권세옵니다. 세상 모든 혼인이 다 그렇다, 설아야. 사랑이란 것은 살아가면서 생기는 것이니라. 민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설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환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민설아는 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정원을 거닐며 마음을 정리하려던 그때 행랑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설아는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행랑채 창문 너머로 강치가 보였습니다. 강치는 촛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설아는 살며시 다가가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치가 그리고 있는 것은 사람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민설아 자신이었습니다. 강치는 민설아가 책을 읽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민설아는 창가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설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은 너무나 정교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림 속에 담긴 감정이었습니다. 강치는 민설아를 그리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담았던 것일까요? 그림 한 폭 한 폭에서 존경과 그리움,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치는 그림을 다 그린 뒤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씨, 저 같은 놈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죄일 것입니다만 강치는 혼자 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씨는 저에게 하늘의 별 같은 분이십니다. 저는 그저 아씨가 행복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민설아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박한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깊고 진실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민설아는 자신의 마음도 이미 기울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장유경이 민씨 가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청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정우는 사랑채에서 장유경을 맞이했고 민설아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민영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길이를 받아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장유경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우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설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도령, 죄송하오나 소녀는 도령과 혼인할 수 없사옵니다. 순간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유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지금까지 혼담을 나누어왔지 않았소? 소녀가 원한 적은 없었사옵니다. 도령께서 일방적으로 청혼을 하셨을 뿐이옵니다. 설아야. 민정우가 딸을 나무랐지만 민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하오나 소녀는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사옵니다. 장유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음에도 없다니. 그렇다면 낭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오?
민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누구요? 감히 누가 나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오? 조건이 문제가 아니옵니다. 소녀는 진심을 원하옵니다. 장유경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하하. 여자가 무슨 진심을 따지오? 좋은 집안, 든든한 재력. 그것이 부녀자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겠소? 도령께서 생각하시는 행복과 소녀가 바라는 행복은 다르옵니다. 장유경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민정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영감, 이것이 대감께서 따님을 가르치신 방법이오. 혼인이란 것이 자식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소. 민정호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도령, 미안하오. 내 딸아이 마음이 그러하니 이 혼담은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오. 뭐라고요? 장유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사랑채를 나서면서 도끼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감히 나 장유경을 이따위로 모욕하다니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장유경이 떠나고 난 뒤 민정호는 딸을 불렀습니다. 설아야,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민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치옵니다, 아버님. 뭐? 강치라니. 그 바보 무슨 말이냐? 민정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강치는 바보가 아니옵니다. 다만 세상 물정에 어두울 뿐이옵니다. 하오나 그에게는 하늘이 내린 재주가 있사옵니다. 재주. 무슨 재주 말이냐? 민설아는 강치가 그린 그림들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정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점점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을 정말 그 아이가 그렸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강치는 천부적인 화제옵니다. 아버님께서 도화서에 추천만 해주신다면 강치는 반드시 훌륭한 화원이 될 것이옵니다. 민정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아야,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란 것이 있지 않느냐? 양반가의 규수가 어찌 천한 머슴과 아버님, 소녀는 신분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사옵니다.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까? 사람은 태어남이 아니라 행실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민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하던 말을 딸이 그대로 되받아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버님, 강치의 재주는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재주옵니다. 만약 강치가 도화서에 들어가 임금님의 어진을 그리게 된다면 우리 민씨 가문의 명예도 함께 높아질 것이옵니다. 민설아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민정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집안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씨가 미쳤구만. 어찌 바보 머슴과 혼인을 하겠다고 하시는가? 대감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이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한 머슴과 혼인을 하다니. 하인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치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옵니까? 다른 머슴이 강치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아씨께서 너랑 혼인하겠다고 하셨다잖아. 혼인. 저랑요? 강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민정호는 강치를 불렀습니다. 강치는 떨리는 다리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강치야, 내가 그린 그림들을 보았다. 대감마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나. 설아의 말대로
내게는 하늘이 내린 재주가 있는 것 같다. 강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딸아이가 너를 원한다고 하는구나. 대감마님. 그것은 저 같은 놈이. 어찌 감히. 내가 보기에도 너는 참으로 이상한 놈이다. 세상 물정은 모르면서 그림만큼은 귀신같이 그려내니 말이다. 민정호는 한참을 강치를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치야, 내게 묻겠다. 너는 진정 내 딸을 아끼는 마음이 있느냐? 강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씨를 목숨보다 아끼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무엇이냐? 너는 글도 모르고 숫자도 못 세며 재산도 없지 않느냐? 그렇사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사옵니다. 강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사옵니다. 그것으로 아씨를 평생 섬기겠사옵니다. 민정호는 강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한양에 가서 도와서 화원들 앞에서 내 실력을 보여라. 만약 그들이 너를 인정한다면 나도 이 혼인을 허락하겠다. 대감마님. 강치는 감격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저는 반드시. 소식을 들은 민설아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쁜 것은 아버지가 혼인을 완전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걱정되는 것은 강치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치야,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내 재주라면 충분하니라. 민설아가 격려하자 강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저는 아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사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유경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천한 머슴 따위와 좋아. 내가 그 바보가 도화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장유경은 한양에 있는 자신의 친척들과 연주를 동원해 도화서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강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청주의 바보 머슴이 감히 도화서에 들어가겠다고 설친다더군. 정신 나간 놈이로군. 도화서가 어디라고. 한양 곳곳에서 강치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도화서 제조를 맡고 있는 김대감을 수소문했고 강치의 그림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김대감은 강치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린 것이란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강치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사옵니다. 이 정도 솜씨라면 한번 만나보고 싶소이다. 며칠 후 강치는 민설아, 민정우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화서에 도착한 강치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 저는 걱정 마라, 강치야. 내 실력을 보여주면 된다. 민설아의 격려에 강치는 용기를 냈습니다. 도화서에서는 여러 화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강치에게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대, 저기 저 소나무를 그려보시오. 도화서 마당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강치는 붓을 들고 화선지 앞에 섰습니다. 다른 화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제대로 그리기나 할까? 장도령께서 말씀하시길 저놈은 글도 모르는 천한 머슴이라던데. 하지만 강치가 붓을 들어 올리고 첫 획을 긋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치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붓끝에서 나오는 선은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소나무의 울퉁불퉁한 껍질, 구부러진 가지, 바늘 같은 속깃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강치가 그 소나무의 세월과 기품까지 종이 위에 담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강치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그렸사옵니다. 김대감과 화원들은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더구나 붓을 처음 잡은 것처럼 서툴렀는데 결과물은 화원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대감은 강치를 빤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소? 그렇사옵니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렸을 뿐이옵니다. 보이는 대로라. 하늘이 내린 제주로구나. 김대감은 민정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영감, 이 젊은이를 도와서에 받아들이겠소. 이런 재능을 묻어둔다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오. 민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와서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장유경이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잠깐, 저 자를 도와서에 받아들일 수는 없소. 장유경이 소리쳤습니다. 김대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도령, 무슨 소린가? 저자는 바보 머슴이요. 글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천한 놈을 어찌 도와서에 들일 수 있단 말이오? 재주가 있으면 되지 않소? 도와서는 그림을 그리는 곳이지 글을 읽는 곳이 아니오. 하지만 장유경은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김대감은 단호했습니다. 장도령, 도와서의 일은 내가 결정하오.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시오. 장유경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강치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좋아. 도와서에 들어가기는 들어갔구나. 하지만 내가 감히 민설아와 혼인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장유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휘청거리며 도와서를 나섰습니다. 강치가 도와서에 정식으로 임명되자 민정호는 약속대로 강치와 민설아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천한 머슴과 혼인을 하다니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신부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민영감께서도 딸 귀한 줄을 모르시는구만. 온갖 수군거림 속에서도 민설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혼례가 치러지는 날 민씨 가문의 사랑채는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축하하러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은 비웃음을 머금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치는 새 옷을 입고 서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서툴러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설아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했습니다. 아씨. 아니. 마님. 강치는 민설아를 부르는 것조차 어색해했습니다. 민설아는 빙그레 웃으며 강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치,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것이오. 마님. 저는 정말 행복하옵니다. 강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장유경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장유경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 강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와서의 압력을 넣어 강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강치를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도와서에 들어간 바보 머슴이 제대로 그림을 그리기나 할까? 민씨 가문의 규수가 천한 놈과 혼인을 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로다.
하지만 강치는 이 모든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해냈습니다. 어느 날 임금께서 대신들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도화서에서는 가장 실력 있는 화원들을 선발하여 이 일을 맡겼는데 장유경의 방해로 강치는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초상화를 그리기로 한 화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병에 걸려 쓰러진 것입니다. 급하게 대체 인원을 찾아야 했는데 마침 강치가 도화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치, 내가 영의정 대감의 초상화를 그려야 할 것 같구나. 김 대감이 강치를 불렀습니다. 강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내 실력이라면 충분하다. 다만, 영의정 대감은 매우 까다로운 분이시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며칠 후, 강치는 영의정 대감 앞에 섰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70이 넘은 노인으로 엄격하고 근엄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내가 내 초상화를 그린다는 화원이냐?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님. 어리고 서툴러 보이는구나. 제대로 그릴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강치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대감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치의 눈에는 단순히 외모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의 주름진 얼굴 속에 담긴 세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지혜와 근심,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보였습니다. 강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차서 붓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상화가 완성되었을 때 영의정 대감은 그림을 보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림 속의 자신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단순히 외모를 닮은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 중년의 고뇌, 노년의 지혜가 모두 한 폭의 그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로구나. 영의정 대감이 감탄했습니다. 내 평생을 한 폭의 그림 속에 담아냈구나. 내가 비록 말은 어눌하지만 붓으로 말하는 재주는 참으로 대단하도다. 영의정 대감의 칭찬은 곧 궁궐 전체에 퍼졌습니다. 임금께서도 강치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화서에 그런 재주꾼이 있다 하니 과인도 한번 보고 싶구나.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강치는 대궐로 불려갔습니다. 임금 앞에 선 강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소인, 강치, 아래옵니다. 임금은 웃으며 강치를 안심시켰습니다. 경직하지 마라. 그대의 솜씨를 보고자 함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보거라. 임금은 강치에게 궁궐의 정원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강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붓을 들자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치는 정원의 연못과 버드나무, 그리고 연못 위를 날아다니는 잠자리까지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림을 보던 임금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인이 보기에 그대의 재주는 김홍도나 신윤복에게도 뒤지지 않는구나. 임금의 칭찬에 강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날 이후 강치의 명성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도화서에서도 더 이상 강치를 무시할 수 없었고 중요한 일들이 강치에게 맡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장유경의 질투와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장유경은 이를 갈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강치와 민설아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한 것입니다. 한밤중 장유경이 보낸 자객들이 몰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집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이야. 민설아와 강치는 잠에서 깨어 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집과 모든 재산이 불타버렸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강치가 그동안 그려온 그림들도 모두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강치는 잿더미가 된 집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그림들이 다. 민설아는 강치를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소, 강치. 그림은 다시 그리면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족하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 이후 장유경은 강치가 불을 낸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도화서의 바보 화원이 술에 취해 실수로 불을 냈다더군. 역시 천한 놈은 어쩔 수 없구만. 민설아는 분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유경은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고 오히려 강치를 모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화서에서도 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강치, 내가 정말 술에 취해 불을 냈느냐? 김대감이 물었을 때 강치는 억울함에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술도 안 마셨사옵니다. 하지만 소문이 이렇게 퍼졌는데 당분간은 중요한 일을 맡기기 어렵겠구나. 강치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설아는 이 모든 것이 장유경의 소행임을 알았지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치, 우리는 이겨내야 하오.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오. 민설아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강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끊임없는 방해에 강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제가 정말 마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무슨 소리요, 강치. 당신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오. 하지만 저 때문에 마님이 고생만. 민설아는 강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치, 들으시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당신의 재주 때문만이 아니오. 당신의 순수한 마음, 진실한 영혼 때문이오. 그것은 그 어떤 재물이나 권세보다 귀한 것이오. 민설아의 말에 강치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님. 고맙사옵니다. 저는 반드시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사옵니다. 그 무렵 임금께서 특별한 명을 내렸습니다. 조선 팔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화첩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도화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김대감은 고민 끝에 강치를 이 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치,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번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다. 강치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대감마님. 저는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강치를 포함한 여러 화원들이 조선 팔도를 돌며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치는 각 지역의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포착해냈습니다. 금강산의 웅장함, 한라산의 신비로움, 낙동강의 평화로움이 모두 강치의 붓끝에서 살아났습니다. 특히 강치가 그린 백두산 그림은 압권이었습니다. 눈 덮인 백두산의 장엄함과 천지의 맑고 푸른 물빛이 한 폭의 그림 속에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화첩이 완성되어 임금께 올려졌을 때 임금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화첩은 우리 조선의 보물이로다. 특히 이 백두산 그림을 그린 화원은 누구냐? 강치라는 자오입니다. 전하. 강치. 그 젊은 화원 말이로구나. 과인이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다시 한번 강치는 임금 앞에 섰습니다. 임금은 강치에게 특별한 상을 내리셨습니다. 강치, 내 재주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것이로다. 이제부터 너는 어진을 그리는 화원으로 임명하노라. 어진 화원이란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강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강치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특히 장유경은 분노와 굴욕감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어진 화원이라니. 하지만 장유경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준비했습니다. 강치가 어진을 그리는 날, 그림에 독을 타서 임금을 해치려는 것처럼 꾸미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악한 자를 벌하는 법입니다. 장유경의 계획은 그의 부하 중 한 명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발각되었습니다. 그 부하는 더 이상 악행에 가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관하에 자수를 했고 장유경의 모든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장유경이 강치를 모함하고 해치려 했다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죄로다. 임금은 크게 노하셨고 장유경은 체포되어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관직에서도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한편 강치는 임금의 어진을 그리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강치가 그린 어진은 역대 어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강치의 붓끝에서 임금님의 성품과 덕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로다. 강치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도화서의 최고 화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강치에게 그림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설아는 남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보셨소, 강치.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마님. 모두 마님 덕분이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강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치와 민설아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강치는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쁠 수가. 당신을 닮아 순수하고 착한 아이로 자랄 것이오. 민정호도 손자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내가 강치를 사위로 받아들인 것은 내 생애 가장 잘한 결정이었구나. 강치 덕분에 우리 민씨 가문의 이름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 강치는 이제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원이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둔 행복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치는 민설아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정원은 마치 성경과 같았습니다. 마님, 저는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것이 꿈이 아닐까. 민설아는 강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오, 강치.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사랑했기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오. 마님, 저는 평생 마님을 사랑하겠사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강치. 두 사람은 벚꽃이 피 흩날리는 정원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강치는 도화서의 수장인 화원 벼슬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그림은 궁궐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까지 알려져 조선의 문화 수준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강치의 아들도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훌륭한 화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씨 가문은 대대로 이어질 화원 집안이 되었고 강치와 민설아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보 머슴에서 조선 최고의 화원이 된 강치의 이야기를 아시오? 그것은 단순히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강치와 민설아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재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몰락한 장유경은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재산과 권세는 모두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혔습니다. 오직 강치를 괴롭힌 악인으로만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반면 강치와 민설아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강치의 그림은 조선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았고 그가 그린 어진과 풍경화는 국보로 지정되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늙은 강치는 민설아와 함께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는 이미 하얗게 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는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옵니다. 강치가 민설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말을 더듬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러하오, 강치.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만약 그때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선택했을 것이오. 당신의 재주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반했으니까요. 민설아의 말에 강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는 여전히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님, 다음 생에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을 선택할 것이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긴 그림자는 하나로 어우러져 땅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이렇게 강치와 민설아는 평생을 함께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알아보는 해안,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사랑의 힘을 말입니다. 강치의 그림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들 속에는 단순히 형상만 담긴 것이 아니라 강치의 순수한 영혼과 민설아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강치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강치가 붓을 들 때마다 민설아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겠지. 바보라 불렸던 머슴이 조선 최고의 화원이 되고 양반과 규수가 천한 신분의 남자와 혼인하여 평생의 행복을 누렸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민씨 가문의 후손들도 선조인 민설아와 강치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하며 후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야 한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법이니라. 강치와 민설아가 함께 묻힌 묘는 청주 고을의 작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소나무가 서 있고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이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두 사람의 사랑을 기렸습니다. 특히 혼인을 앞둔 젊은 남녀들이 찾아와 강치와 민설아처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묘 앞에서 한 젊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민설아 아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 옆에 선 젊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강치처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소. 이렇게 강치와 민설아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가혹하고 불공평합니다. 신분과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속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치와 민설아는 그런 세상의 잣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민설아는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보라 불리는 머슴 속에서 천재 화원을 발견했고, 더 나아가 순수하고 진실한 영혼을 알아보았습니다. 강치는 비록 말은 어눌했지만 붓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민설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장유경의 집요한 방해, 그리고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재능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무시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치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민설아의 초상화였습니다. 강치는 평생 동안 수없이 나는 민설아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설아, 아이를 낳은 후의 민설아, 중년의 민설아, 그리고 늙은 민설아까지. 각각의 그림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설아를 바라보는 강치의 눈빛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강치의 눈빛은 언제나 민설아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강치가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민설아가 처음 만난 우물가의 풍경이었습니다. 젊은 민설아가 우물가에 서 있고 땅바닥에는 참새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강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님, 이것이 제 마지막 그림이옵니다. 왜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시오? 아직 그릴 그림이 많지 않소? 민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강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이제 그릴 것을 다 그렸사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담았사옵니다. 그날 밤 강치는 민설아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설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치,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소. 민설아는 강치가 떠난 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강치의 그림들을 곁에 두고 지냈습니다. 그림을 볼 때마다 강치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설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원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너희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이었느니라.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민설아의 마지막 말은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강치와 민설아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진실의 메시지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피어났고, 그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머슴과 양반가의 규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고,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강치의 그림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뭉클해합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했던 강치는 결국 그 하나의 재주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설아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평생의 행복으로 보답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보 머슴 강치와 아씨 민설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신분을 초월하고 진실은 거짓을 이기며 재능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